보강사가 우리 한국 근대사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찰인지. 그렇게 근대사를 물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건 근대 역사 아닙니까? 그랬다가 스님이 말씀하시면서 창건기, 고려 때 창건했던 그부터 쭉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보광사는 사명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통 보광 그러면 넓을 보자를 쓰는데 여기는 보배 보자를 써요. 빛광자를 쓰는데 여기는 태조 그 왕건부터 연류가 돼 있었지만 그 돼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왕건의 오른팔이었던 조맹 선생이 이 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 이 천마산에서요? 네, 그때는 천마산이 아니고 그때는 풍양산입니다. 풍양산. 예. 잠깐만요. 풍양산이 풍양조씨하고 나중에 연관이 되죠? 그게 풍양조씨의 시조가 조맹 선생입니다. 아, 원래 조씨였어요? 그 아마 저 개성 아마 조씨였을 겁니다. 그런데 풍양산에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그분이 왕건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왕건이 풍양이라는 성씨를 내려요. 아, 조맹 선생한테. 조맹 선생한테요? 그래가지고 이 풍양산 전체를 또 조맹 선생한테 왕건이 상으로 내립니다. 아, 뭐 개국공신이었나? 개국공신이죠. 아니 왕건의 오른팔이니까. 그리고 문무에 아주 능하셨던 분이고 그랬다가 태조 왕건께서 돌아가시고 4대까지 오는데 7년이 안 걸립니다. 그렇죠. 왕조 역사가 짧죠. 예, 짧죠. 그래서 그때 광종 넷째 아들이 4대인데 고려 4대인데 작심을 합니다. 고려를 반서구에 놓겠다고. 그러고 이분이 제정한 왕사제도를 이분이 만듭니다. 그래요. 임금에서 궁에서 지정한 사찰 제도라는 걸 만들죠. 아닙니다. 왕사는 뭐냐면 임금의 스승. 아, 예, 임금의 스승. 그래서 처음에 만드신 분이 그게 해거 스님을 스승으로 만들고 그리고 해거 스님이 여기서 뭐 이렇게 내려가면 한강이고 거기서 배 타고 개성하는 데는 멀지가 않고 그런데 좀 개성하고 좀 이만큼 떨어진 데다가 여기다가 광종이 이 보광사를 창건을 합니다. 그러고 모신 게 그 해거 스님을 모시고 고려가 개국했을 때 중국 송나라부터 서역 37개국에서 이 선물을 해오는데 그 당시에는 다 불교이기 때문에 금탑, 금불상, 뭐 아주 그 불교의 아주 귀한 물건들을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왕건은 귀하니까 개성의 송악궁에다가 보배전을 모아 지어서 모셨는데 광종은 살인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나니까 궁중에다 이걸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세상을 자기가 더 평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절을 짓고 절 이름을 광종이라 그래서 광자를 붙였고 그 보배전을 일로 옮긴다 그래서 그 안에 선물 받은 서역 37개국에서 받은 선물을 다 일로 갖고 예. 그래서 보광사에는 유물이 너무나 많았었다 그래요. 그 기록 같은 거는 어디 나와요? 그게 이제 본말사지에도 있지만은 또 그 근대에는 삼봉집에 그런데 그래서 절 이름이 개성에 있는 보배전을 옮겼다 그래서 보배보자를 쓴 거고 광종이 지었다 그래서 광자를 쓰고 원래는 보광사고 근데 여기는 보배보자를 쓰고 그러고 처음으로 모신 스님이 여기 저 의정부에 가면은 망월사가 있는데 그 망월사의 부도는 모셔져 있어요. 해거 국사입니다. 해거 국사. 그분이 제일 먼저 국사가 되신 분이고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고려의 최초의 국사는 그분이 해거 스님이에요. 그분 이후로죠. 그러니까 여기가 왕건 죽고 불과 한 4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고려 아주 초전기에 지어진 절이 확실하고요. 그러고는 쭉 여기 이어오다가 조선 후기 초에 황학지탁이라고 하시는 스님이 계셔요. 유명한 스님이죠. 그게 편양 언기 스님의 법을 이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탁 스님이 이제 금강산, 그다음에 여기 상각산, 그다음에 여기 보광사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도 금강산 시절에 이 스님이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이 스님이 기위를 합니다. 그러면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이 스님이 그러면 제자군요. 거의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승련거서라고 하는 법명을 황학지탁 스님한테 받았습니다. 그 추사의 법명이 승련거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금강산 시절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추사가 쓴 게 유마경인데 그 처음으로 승련거사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찰이네. 예, 그 금강산에서 그렇게 추사가 있을 때 이 황학지탁 스님의 상수제자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제일 아주 상수제자인데 이 스님이 그 화담 경화선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경화선사는 너무 이분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래요? 이 화담 경화하고 추사가 동갑입니다. 아, 갑장이에요. 그럼 거의 친구처럼 자별하게 그래서 지냈겠네. 추사 평전에 보면은 막역지세 초이, 존경하는 친구 화담 경화. 초이 스님하고 친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스님 중에는 존경하는 친구. 존경하는 친구 중엔 경화 스님이 예, 계셨고. 화담 경화고요. 원래 추사가 초이 스님하고 굉장히 자별한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흥사에 있던 일제하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남양주 고광사의 경화 스님하고 또 더 먼저지요. 그렇군요. 초이 스님보다. 초이 스님은 제주도 유배 가시기 그 전 무렵이고 원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초이의 친구가 정학용이잖아요.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인데 농가 원령과 동갑이에요. 근데 원래 그래갖고 다산의 아들의 친구로 추사 김정희한테 얘기를 한 거죠. 다산의 둘째 아들하고 추사 김정희하고 또 갑장이에요. 제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그 아버지 평전 얘기를 둘째 아들이 추사한테 하니까 그러면 소희 스님이 제일 처음에 올라와서 머문 사찰이 여기 거기는 정약용 댁에서 가까운 수종사입니다. 수종사의 동안거를 거기서 지냈나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 추사가 찾아가죠. 그때 추사는 제주 유배 방면 이후에 왜냐면 추사가 정약용 선생을 그렇게 뵐 수가 없었어요. 정약용 선생이 유배에 있으면 추사가 활동을 했고 추사가 유배를 가면 정약용 선생이 활동을 하고 그런 관계라 서로 만나는 그게 없었는데 그 정약용 선생 둘째 아들하고는 아주 막역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아버지 평전 얘기를 하니까 추사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평전으로 가두면 안 된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의 평전을 안 쓰게 됐던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가 흥선대원군이고 흥선대원군보다 한 수 위가 귤산 이유원 선생이에요. 맞아. 귤산 영의정 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 고종 때 대원군이 들어가면 이분이 또 자찬되고 대원군이 나오면 이분이 또 들어가서 좌의정, 의정, 영의 7번을 지내시죠. 이유원. 그 이유원의 장자가 이서경이고 그 이유원의 본래 집은 평택입니다. 그런데 이 보강사의 화담 경화 스님의 높은 덕에 흠모가 되셔서 평택에 있는 할아버지 조부님 묘까지 파갖고 이쪽으로 들어오죠. 남양주 여기로. 요 앞에 가면 이의원 대감의 묘와 그 조부님 묘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원래 평택에 있던 조부님까지 일로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이유원 대감하고 나이가 갑장인 사람이 해소보월이라는 스님입니다. 해소보월 여기 주지 스님 하셨고 여기 주지도 많이 하셨고 이 해소보월이 조맹 선생이 공부한 굴이 저 풍양 여기 저 서쪽으로 있는데 천마산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절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만든 절이 견성암입니다. 견성암. 왜 그분이 그러냐면 이분이 풍양조씨의 아주 어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 풍양조씨 조대비 신정왕후가 섭정을 할 적에 정치인들 얘기 안 듣고 좀 맑은 정신에 수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이유원이 좀 젊을 때 이 보강사하고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서찰 심부름을. 여기서요. 저 도봉구에는 광륜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가 조대비의 별장처럼 옛날에 사용하던 곳이라고.
그러면 거기하고 여기하고 왔다 갔다 했네요. 거기는 제가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고 그 조대비가 모시는 스님이 화담 경화 스님, 그 다음에 보월 해소 스님이신데 이 보월 해소 스님 밑으로 아주 걸출한 인물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봉성설인이라는 스님이에요. 아, 봉선설. 네, 그래서 그러면 상자셨나요? 네, 해소 보월의 상자입니다. 그래서 경화 스님이 그러면 제일 처음이고 그 위에가 황학지탁 스님이고 지탁이고, 경화 스님이고 경화 해소 보월이고 그다음에 이 봉성설인이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데 봉성설인 스님은 견성함이 완성되고는 거기 초대 주지를 하세요. 그리고 거기 끝나고 여기 주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얘기하면 조씨가 시작되면서 그 원찰입니다. 그러니까 풍양이라는 소위 말하는 그 저거죠. 그 왕건이 내린 네, 그러니까 이 여기가 풍양산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이성계가 우리나라 그 수도를 정할 때 여기 현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 현리를 보러 가다가 쭉 걸어 행차하는데 산이 너무너무나 아주 그냥 이쁘고 잘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천마산을 조망하시다가 하늘을 주무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천마산이란 이름은 이성계가 집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가 풍양산입니다. 그러면 천마산이라는 지명을 갖게 된 거는 조선시대. 예, 조선시대. 아니지, 전기죠. 예. 이성계가 지은 거니까. 그 봉선설인 스님하고 이유원 선생하고 인연이 또 깊었겠군요. 봉성설인하고 인연은 이석영하고 깊었고요. 그러고 이유원 선생하고는 해소 보월 스님이 거의 갑장이셨고. 그래서 참 그 추사김정희하고 화담 경화 스님하고 갑장이시고 이의원 귤산 선생하고 해소 보월 스님하고 갑장쯤 되시고 그래서 그 이의원 선생은 나중에 백사 이항복의 그분이 구대손인데 그분이 엄청난 금을 들여서 보강사를 대대적으로 중장도를 하시죠. 그때 기록이 이 보강사에 거주하는 스님이 178명. 그래서 한봉집에 기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식들이 일찍 다 죽습니다. 이유원의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일찍 다 죽어서 이유원의 12촌 동생 이유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에게 아들이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이석영입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있고 이유원이 있고 그 뒤에 이석영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호적을 팝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자보다도 더 위대받는 게 양자입니다. 양자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이 유원이 아버지 낙향할 때 같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나중에 요 보강사에서 조금 내려가면 현몽 만회암이라고 하는 암자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몽 꿈인 듯 생신 듯 내가 뒤늦게 깨달아서 이렇게 암자를 짓고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이유원 선생하고 이석영 선생이 같이 살던 데를 이유원 선생이 동부가 최고 예서의 최고 대가라고 추사김정희 선생이 인정을 한 거예요. 여기 이유원의 글씨도 좀 많습니다. 그 추사김정희 선생 글씨도 3점이나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암자의 현몽 만회암이라고 이유원이 친필로 써놨어요. 바위에. 그러고 이의원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모든 장례 절차를 여기 스님들이 다 했고 그리고 화담 경화 스님도 여기서 다비를 모셔가지고 현등사 동쪽 그 능선 벽에 본인이 내가 열반에 들거든 내 사리를 여기다 모셔달라. 이렇게 해서 신정영호가 그걸 모십니다. 조대비가요? 예. 그러니까 추사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유배시에 돌아가셨고 또 제주도 유배가 추사는 제주도 유배 풀려서 죽었죠. 아니 저 화담 경화 스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걸 못 봤죠. 못 봤겠네요. 그래서 그 상자가 그 제자가 화담 경화 스님의 영정을 미고 제주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추사가 거기다가 화엄 대강백 그 글을 남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고대 열반의 즐거움인가 이 시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정이 지금 어디냐면은 밀양 표충사에 있습니다. 왜? 이 화담 경화의 손자되는 네. 쌍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남북 도총섭의 벼슬을 받고 내려갈 때 이 영정을 띄어갑니다. 여기 있던 거를. 보광사에. 예. 자기 스님 모시겠다고. 자기 예. 이제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스님이죠. 네, 쌍활 스님도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고 그분의 영정은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이 다 가시고 1900년대서부터 이석영과 봉성설이는 나라의 앞날을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그때 무슨 많은 일제의 어떤 뭐 그때는 한일 합방 전이지만 일단 1885년쯤 되면 일본이 엄청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일제에 대한 어떤 그 싸우려면 일제와 싸우려면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다. 이런 게 의기투합해서 많은 고심 끝에 두 분이 결정을 합니다. 잠깐만요. 이석경이가 이유승의 둘째 아들 양자로 이유원 선생님께서 맞은 거죠. 네, 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 공관학교의 교장은 이회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스님이 그쪽은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이유승. 그리고 그 이회영도 이유승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여긴 둘째고 이회영은 몇 번째? 셋째, 넷째. 넷째 아들. 그 다음에 그 초대 이승만 밑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이석영. 그 있죠. 그분이 다섯째고. 거기.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호족을 파갖고 왔기 때문에 유원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제 족수로는 뭐 한 14촌 되겠지만 남남이 된 거죠. 남남이 됐고 유원 선생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요건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에서 방면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원 선생은 전라남도 장흥유치 보림사로 내려갑니다. 가서 한 해 겨울을 나면서 차를 채취해요. 차를 채취해가지고 그 차 봉지에다가 그 중로차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추사 선생이 화담 경화도 봐야 되고 또 그 돌아가신 것도 못 봤고 그리고 또 제자가 여기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오셔요. 이 보광사를. 그랬을 때 그 이유원 선생이 그 차를 제가 이렇게 선생님 오시면 봉정하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차 다례를 받으시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쓰신 글씨가 중로지실입니다. 지금 밖에도 하나 걸려 있습니다. 중로지실이. 이따가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왜 절에 들어와 살게 된 이야기를. 중로지실이라는 게 이유원 선생이 만든 차를 보고 이거 이제 차에 대한 역사인데요. 그 전라남도 장흥유치 보림사 대밭 속에서 딴 차를 중로차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저 북청으로 또 유배를 가서 9개월을 사십니다. 그러고는 거기서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 자기 제자가 저 현몽 관세음보살님을 현몽 받고 이렇게 암자로 들어와 산다는 걸. 그러고는 바로 일로 오셔서 여기다가 글을 4자를 남깁니다. 그게 자련대상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 자련대상은 소동파 관음예문에 나오는 글씨입니다. 또 추사 선생이 소동파를 좋아하셨고 그렇게 해서 남기고 추사 선생은 바로 서울 봉은사로 가셔서 삭발 출가를 하십니다. 그때 삭발하셨다고? 그때입니다, 그게. 그래서 보광사를 끝으로 와서 자기 마지막 글을 이 금성문으로 남기고 그리고 봉은사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진하시다 돌아가신 거죠. 그러고 결국엔 맨 마지막에는 스님으로 출가하셔서 스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만 그분이 왕손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니까 과천의 집으로 피접을 궁중에서 모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3개월 요양을 하시다가 봉은사에 판전이란 글씨를 쓰고 3일 만에
만에 돌아가시죠. 그때가 72세입니다. 추사 선생의. 그 사실 추사, 초이, 그다음에 정학영 이 셋은 갑장이고 예. 그리고 초이 스님은 또 75세 3년 더 사시다 75세 또 그러셨습니다. 예. 그러고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 화담 경화선사고 그리고 추사가 그 발문을 그 영정에 남긴 거 보면 아주 덕 높으시고 아주 그 교에 뛰어나셨던 분이고 나중에 봉성설인과 이석영은 그런 고심 속에 이석영이 그럼 우리 아버지 유품을 내가 다 팔겠다. 그래서 그 유품 뒤에다가 이석영이라는 사인을 남기고 자기 낙관을 찍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이 보물들을 다 찾겠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사간 분이 간송 선생. 그리고 최남선 선생. 이게 부자들이 많이 사갔대요. 그리고 봉성설인 스님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물려받은 땅이 그때 이제 거기가 다 양주예요. 지금은 서울이지만 지금 금우동 일대 전체를 팝니다. 그리고 망우리 전체를 팝니다. 그리고 지금 명동성당서부터 청계천까지 그 청나라 사람들이 주둔하던 데 땅을 그 고종이 이유원한테 하사를 합니다. 근데 그건 못 팔아요. 일본한테 발각될까봐. 그리고 이 보강세 설인, 봉성설인은 이 큰 스님들의 제자들이 저 김용사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사의 그 목판봉 글씨라든지 이런 것들 이 보강사에 있던 거 지금 직지사 박물관에 있는 화담경화 스님 영정도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 있던 걸 다 거기 갖다 놓은 걸 지금 김용사에 있던 거를 다 지금 직지사 박물관에 옮겨놓은 거죠.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돈 될 만한 저런 부처님들, 이런 부처님들, 이런 것들을 전부 싸고 이 저 도농서부터 가평까지 이 풍양산 천마산을 다 팝니다. 그때가 1909년입니다. 다 정리가 됐을 때가. 그리고 이의원 대감 그 재산 다 정리된 게 그때입니다. 1909년. 9년. 그래서 그쪽에서 판 게 25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보강사가 재산 처분한 게 2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돈 될 만한 걸 다 싸갖고 간 게 얼마만큼 될지는 몰라. 이석영 선생은 이유원 선생의 노비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자식을 나한테 주면 조선의 최고 가는 장군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여기 천마산 보강사 대중이 건 180명 대중인데 스님들이 110명 젊은 스님들 110명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해서 건 200명 가까이가 그때 처분한 그 재원들을 전부 지고 그게 막 200명이 떼거지를 가다 보면 일본인들한테 또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로 나누어서 그때 그 일들을 조장을 했던 분들이 다 스님입니다.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는 게 1909년입니다. 12월에 압록강을 건너고 그리고 그 재원으로 첫 번째 마련한 게 그 만주 그 일본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을 만큼 아주 은밀한 곳에다가 신흥무관학교를 개교하죠. 그 신흥무관학교 개교가 언제냐면 1912년이에요. 그러니까 1909년도 압록강을 건너고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되고 1912년도에 벌써 3년 준비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를 개교를 한 겁니다. 그때 초대 학생들이 전부 스님인 거고 그 나머지는 이의원의 자식이나 아니면 이의원의 노비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군사훈련을 받는 데가 아니고 장교를 양성하는 이육군 사관학교 같은 그런 아주 고급 군인들을 키워내는. 지금 육사에도 가면은 만주 그 학교를 개성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데 그 초대 졸업자가 다 스님이 90%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몰랐거든요. 우리 조계종도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이거 제가 다 연구하고 캐낸 자료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봉성설인이 또 하나 참 제가 그때 여기 보강사 주지스님이었던 봉성설인이 이석성이하고 같이 갔죠. 같이 가신 거죠. 그러면 이회영이라는 분은 어떻게 등장을 하죠? 그 이회영이라고 하시는 분은 나중에
그 이석영 선생을 치밀하게 일제가 쫓으니까 네. 신흥무관학교 교장직을 맡기고 당신은 다른 독립운동을 또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석영 선생이 중심이 돼서 했지만 그 일제에 타깃이 되니까 이회영 선생을 내세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략도 있고 또 그 아나키스트적인 아주 그런 그 무모함도 또 있으셨던 분이거든. 지략과 무모함을 다 갖추셨던 분이 그분이 이회영입니다. 네, 그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김원봉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석영 선생의 영향을 일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석영 선생의 영향보다도 그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우남 김성숙 영향을 받죠. 네, 그 태허 스님, 그분은 태허 스님입니다. 그분이 이 그 의열단을 설계하시고 그 의열단의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그분이었죠. 우남 김성숙. 우남 김성숙은 모든 지략을 만들어내신 분이고. 그러니까 몸과 정신이죠. 우남은 정신이고. 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석영 선생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의 효시를 만든 만주군관학교를 만드는데 이회영 선생은 사실 이석영 선생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일본에 타겟이 됐기 때문에 자기는 살짝 감추면서 이회영 선생을 내세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저기 청도로 해가지고 상해까지 내려가시죠. 이석영 선생은. 그리고 결국에는 뭐 먹을 게 없어서 아사했다 이런 이제 얘기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봉성설인 스님과 이석영은 같이 움직이세요. 그때도 청도에서 상해까지. 네, 그때도 같이 움직이세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석영 선생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 다음에 봉성설인 스님에 대한 자료도 없어. 왜? 두 분 다 아사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두 분은 대한민국 독립의 문을 연 분들이야.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아니에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아주 문을 작게 여신 분들도 아니고 크게 여는 거죠. 전 세계 최고의 문을 여신 분들이고 또 하나는 1919년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3.1 만세운동. 이 3.1 만세운동이라는 게 33인이 모여가지고 이 대한민국 국호를 정하고 그 대한민국 국호를 정했을 때 이건 그 서슬퍼런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33인 중에 3사람 빼놓고 30명이 변절이야. 최남선, 이광수, 목사님들 뭐 전부 다. 그 변절하는 사람이 딱 3사람인데 손병희 선생, 만해 한용운 스님, 백용성 스님. 백용성, 맞죠. 그래서 그 서슬퍼런 일본 사람들 속에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면서 3.1절서부터 3월 내내 하순까지 일어난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외놈들 총칼에 7천여 명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왜? 무저항 비폭력이었는데 이놈들은 총을 쏜 거예요. 그렇죠. 이 외놈들은. 그러니까 간디가 무저항 비폭력의 선두가 아니라 사실 그 이전에 3.1 운동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비폭력 무저항 대한민국 대한독립 만세 이것뿐이 한 거 없어요. 그걸 다 쏴 죽였으니.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이석영과 봉성설인 스님은 불란서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의 그 상해 지역의 특별시가 하나 있는데 거기가 조계 지역입니다. 조계 지역은 프랑스 사람들의 특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허락이 없으면 일본도 못 들어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했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 6층짜리 빌딩을 6만 5천 원에 삽니다. 그래가지고 6군데로 나누어져 있던 독립운동 조직을 임시정부를 하나로 모으죠. 임시정부를 6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 주석이 김구가 되는 거죠. 김구 위에 이 어른들이 있는 거고. 그러고 1923년도 6월에 봉성설인 스님이 거기서 아사를 합니다. 죽어서 저기로 가요. 저기 저 상해 공동묘지로. 그러고 1923년 24년 6월에 이석영 선생이 아사를 해서 똑같은 공동묘지로 가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 유해를 파온 사람이 없어. 지금은 없어졌어. 사실은 갔었어. 이게 없어진 거야.
스님이 직접 찾으러 가셨어요? 나도 찾으러 갔었죠. 그러고 지금 우리 그 국립현충원에 가도 비가 이석영 선생이나 봉성설이는 없어. 이회영 선생은 있는데 이석영 선생은 없어.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강의하고 하다가 보니까 남양주가 그걸 알고 여기 지금 화도에 이석영 선생 미디어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장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양주라든지 이 보광사라든지 여기 민족의 성지입니다. 대한민국 민족의 성지예요. 그리고 독립운동의 어떤 개창을 한 곳이군요. 네, 여기 개창이죠. 독립의 문을 연 곳이죠. 그리고 이석영 선생이나 봉성설인이 그렇게 가고 이 보광사는 보광사라고 부른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 동네에서도 여 마석에서도 70년대 여기를 와보면 다 쓰러져가는 암자 하나만 근근히 이어오는데 다 팔았으니까 큰절이래. 그냥 큰절. 큰절. 그래서 물어보니 이런 얘기가 제가 여기 제일 처음 한 게 76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사 스님은 화담 유덕이시고 여기는 화담 경화 스님이시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게 연관이 있는 거야. 화담하고. 화담하고. 그러고 그 스님이 여기서 열반하신 게 98년도고 97년도고 제가 98년도부터 이 또 여기 주지를 맡아서 지금 또 계속 이런 역사를 찾아내고 있고 끝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독립사도 조밀하게 정리가 좀 필요하고 우리 조계종도 우리나라 독립의 문을 열 때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많은 유물을 또 갖다 그 유물이 기반이 되어서 독립운동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그 스님들이 또 직접 군인이 돼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이런 사실들을 이걸 하나하나 다 파내야 돼요 이제는. 우리 CPN 문화유산 이 국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인터뷰하자고 한 사람도 없어. 저는 오래전부터 뭐 많은 이것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보강사에는 참 옛부터 그 명인들이 많이 다녀간 것 같아요. 이 계곡의 글씨들을 보면 그러니까 계곡에 저기 글씨도 있죠. 추사 선생 글씨가 3점이 있고, 3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유영 글씨가 14점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계곡이었나 봐요. 그래서 고종께서 추사는 이 계곡을 벽파동천이라고 했고 그리고 벽파동천? 벽파동천. 그러고 왜냐하면 이 개울이 동쪽으로 흘러가. 그리고 이유원 선생이 이쪽으로 낙향을 하니까 고종께서 편액을 내리는데 가오실이라고 내립니다. 가오실. 네. 근데 이게 깨달을 오자거든요. 예전에 이 대감마님들은 무자, 깨달을 오자 이런 글자를 안 씁니다. 그 불교 용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임금님이 보니까 이분이 아주 불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고 아주 정진하길 좋아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린 편액이 아름다울 가짜. 깨달으로. 그러고 지금 여기를 가공리라 하는데 그때 그 가와 추사의 벽파동천을 합해서 가곡입니다. 이 동네 지명도 역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혹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드론으로 그 계곡을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요? 찍을 수 있죠. 그러면 진짜 저는 이런 민족의 어떻게 보면 성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민족의 성지인데 고종께서 이렇게 가오실이라는 그런 그 편액을 내리고 그리고 그 유명한 우리 추사 선생님이 웬만한 곳에 글씨 잘 안 쓰거든요. 추사의 글씨가 석점이나 있고 그리고 이유원 선생께서 여기에 14점의 글씨를 남겼다면 15점의 글씨를 남겼다면 이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걸 남겼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문화재청이나 우리나라 자연문화유산을 관장하는 곳에 조속히 조사를 해서 이 지역을 아우르는 명승이나 경관지로 지정을 나는 또 서둘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그러면은 이따가 스님이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에 올라가 보긴 곤란하니까 드론을 우리가 띄워서 여기가 어떤 계곡이고 그리고 내가 매번 와서 느끼는 스님 이 골짜기는 딴 데는 다 말라도 이 골짜기는 왜 이렇게 물이 많아요?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폭포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폭포도 있다 지금 그 폭포하고 아우러져서 이 보강사하고 우리 민족의 성지인 이곳이 시급히 문화유산 차원에서도 정비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기
보광사를 스쳐간 우리 한국의 뭐 이회영 선생이나 이석경 선생, 우리 후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이회영 선생이 만주 군관학교 뭐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지, 사실 그 뒤에 이석경 선생이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정승을 지낸 돈을 만들고 이 재산을 다 처분하고 했다는 걸 몰라요. 그 절의 재산과 절의 봉선설인 스님은 더더욱 모르고 더 모르죠. 그리고 그분들이 아사에서 상해 공원에 묻혔었다는 걸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2부 이제 1부 끝나시고요. 2부는 우리가 좀 드론을 찍고 2부는 여기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무엇이 있었는지, 스님이 그동안 중국 다니면서 한국을 다니면서 수집하고 자료